자, 오늘은 보너스 뉴스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한국 축구팀 탁구 게이트입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국 축구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 탁구 게이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잘 해결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굿뉴스입니다. 자,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등 이 한국 축구의 신구 에이스는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먼저 글을 올려서 지난번에 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강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 후배를 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사진 없이 그냥 이제 검은 화면만 올린 데 비해서 손흥민은 이강인과 웃으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자, 탁구 게이트. 소위 이 탁구 게이트는 이달 그 아시안컵 축구대회 요르단과 준결승전, 여기서 이기면 결승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르단과 준결승전에서 정말 최악의 형편없는 무슨 고등학교 축구하듯이 하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0대2로 참패하면서 결승 진출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패배를 한 직후인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TV를 통해서 봐온 천진난만한 이미지의 그 이강인이 캡틴이자 본인보다 9살 많은 대선배인 손흥민의 지시에 거역을 한 것도 모자라서 물리적으로 막 몸싸움까지 하면서 주먹질까지 뭐 했니 안 했니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드는, 그렇게 몸으로까지 막 대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탁구 게이트라는 얘기는 왜 나왔냐? 저녁을 먹고 다 같이 그러는데 국가대표 축구팀의 그 경기, 중요한 경기 바로 전날 저녁 식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은 시간에 와서 다 같이 먹고 그다음에 얘기를 또 좀 하고 전의를 다진 후에 그리고 다 같이 헤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강인 선수 등 몇몇 젊은 선수들이 후다다닥 먹고 우린 탁구 치겠다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탁구 치면서 막 떠드니까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참다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들 이쪽으로 오라고 뭐라고 해놓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고 또 그 몸싸움을 다른 선수들이 말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른 선수 엉덩이에 손이 깔려서 손가락 2개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탁구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한국의 어떤 그 광고 모델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 모델 계약도 다 해지가 되고 광고 모델 사진 올라간 거 이것도 다 내려라 여론이 막 안 좋으니까 각 기업체에서 이강인 사진 다 내리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결국 파리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갔는지 유로 열차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파리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서 손흥민 선수 있는 곳으로 가서 형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각자 이걸 올린 거죠.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국경선을 넘어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탁구 게이트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는 그 후에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게시물로 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 내용과 여러 가지 그 방식이 팬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한 방에 녹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이제 게시물입니다. 이 SNS 게시물.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지죠. 이강인은 이미지에 지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시장에서 잇따라 퇴출된 것은 그에게 결정타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 이강인은 모든 자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그러자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또 보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내가 더 보살펴 주겠습니다 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강인이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듬어 줬다라고 합니다. 자,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을 어떤 경기에 선발로 벤치에 앉아놓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선발 엔트리 멤버로 해서 경기를 뛰게 그렇게 선발을 하면 나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보이콧 선언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이 일단 겉으로는 좀 봉합되는 모양을 보이면서 대표팀 분위기도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한국이 이렇게 좌중질환 빠지고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감독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참 그런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소식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 독일 클린스만 그 전 감독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의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말 저는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는데 클린스만 그 감독으로 한 6개월 했어요. 6개월. 그 재직 중에 한국에 계속 체류한 게 아니라 밥 먹듯이 미국에 집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집에서 가족들과 있으면서 중간중간 재택근무라고 하고 그러고 유럽에 가 있고 독일에 가 있고 한국에 잠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감독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미국에 사놓은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를 오래 해서 논란을 산 채로 그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 위리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 2, 3일 전에 이제 경질됐으니까 전 감독이죠. 그 전 감독이 한국에 꾸준하게 거주하면서 감독직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감독 재직 중이던 그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재직 중이었던 지난달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한 게 지금 뒤늦게 공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하고 파주 훈련장에서 계속 같이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자기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클린스만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파주의 훈련장이 있는데 파주에 위치한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나는 싫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 이건 또 무슨 소리? 이 슈피겔이라는 언론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슈피겔이 자기네 나라 사람인 클린스만 감독의 그 대답을 듣고 그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파주에 대해서 아마도 이 클린스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둠의 왕국 북한과 또 그곳의 독재자 김정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과 가까운 곳이다라는 것, 이 사실만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클린스만의 조국인 독일에서도 그렇게 비난을 이미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 탁구 게이트인지 뭔지 이 사달이 나기 전에요. 실제로 클린스만 전 감독은 노트북이 내 사무실이다. 나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다. 유럽에서 선수들을 만나고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가 열흘 정도 머문다. 라면서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 언론사가 나를 찾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의 홍보 담당자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연락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때 슬그머니 한국 가서 며칠 있다 다시 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몇백만 달러씩 줘야 되는 겁니까? 이미 줬지만 여하튼. 자, 클린스만 전 감독은 부임 후에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문 기간이 6개월 동안 그 재직 기간 동안에 한국에 머문 기간이 고작 67일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거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사놓은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는 카타르 아시안컵이 그 끝난 직후에도 경기가 끝나자 바로 다음날 그냥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선수들 다 데리고 같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랩업하는 미팅도 하고 페인이 뭔지 우리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고 이런 거를 분석하고 그런 거 같지 않고 한국 선수들은 이제 다 짐 싸야죠. 이제 결승 진출 실패했으니까 짐 싸갖고 다 한 몸이 돼서 한 팀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감독은 이미 먼저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독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진행한 대한축구협회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그 회의에서는요,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에서 화상으로 줌 미팅으로 회의에 그냥 참석했습니다. 줌 미팅으로 해도 괜찮은 게 있고 줌 미팅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런 이 같은 그의 행보는요, 이 파울루 벤투 전 감독과 상당히 좀 비교가 됩니다. 벤투 감독도 감독으로 있을 때 한국에서 여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벤투 감독도 그랬는데 그보다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재임 기간 내내 파주에 머물렀던 행보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벤투 감독은 본인이 잘했던 못했던 재임 기간 내내 그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계속 같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재임 기간 동안 한국 거주 계약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따져보면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물어야죠. 책임 묻고 물론 본인은 그러겠죠. 한국에 거주하는 것만이 내가 감독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유럽에 있던 뭐 미국에 있던 나는 계속 내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내가 갈 때는 유럽에 나가 있는 한국 선수들을 내가 파악해보고 경기를 보려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게 일종의 출장다는 것이다 라고 변호사 사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돈 주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그런 계약 조항도 꼼꼼히 따져서 따질 건 따지고 돈을 회수할 건 회수해야죠. 그 돈을 다른 신인 감독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 파주에 훈련장이 있는 게 클린스만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 감독이면서도 그 파주에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 애초에 감독직을 맡지를 말았어야죠. 감독을 맡아서 돈은 돈대로 몇백만 불씩이나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싶습니다. 사실 클린스만의 그 조국인 독일에서도요. 지난해 그 한국이 클린스만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What? 두 번째 반응은 Why? 였습니다. 뭐? 왜?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은 그를 한국은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가는 거야? 왜? 이게 사실이야? What? 그러는 거죠. 그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자국의 조국에서도요. 자, 대한축구협회에 조사가 좀 있어야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만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 건지 클린스만을 영입한 게 아니면 뭐 축구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뭐 정치적인 역학구도가 개입된 게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사가 좀 있어야 할 전망이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이 메타의 CEO가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페이스북의 창립자. 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 CEO의 그 한국 방문은요, 지난 2013년 6월 이후에 그동안 없었으니까 한 10년 만에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당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저커버그 CEO는 방한 기간 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 CEO의 구체적인 일정은 뭐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인공지능, 이 AI 반도체 관련 협업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반도체 말고요. 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기기를 만들고 AI를 활용하는 데 쓰이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게 지금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돼서 지금 각 나라 그리고 각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건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저커버그의 이번 방문은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가 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런 거. 현재 그 AI 칩 시장은요. 사실 그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까지는 아니어도 독점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장악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 시장의 8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 칩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의 엔비디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그 AI 관련된 기술을 만들고 뭐 관련된 기기를 만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뭐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나 오늘부터 너희한테 물건 안 될 거야. 안 팔아. 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이참에 우리도 이제 자체 개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페이스북이죠. 뭐 그런 걸 직접 만들 능력까지는 안 되지만
그것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 기업체와 계약을 맺어 놓으면 되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메타 CEO가 지금 저커버그 CEO가 여기저기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특히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그 샘 올트먼은 무려 7조 달러라는 정말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받아서 유치를 해서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7조 달러 샘 올트먼이 유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투자자, 기업체, 뭐 기술력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 이게 다 한 동맹이 돼버리면 이 동맹에서 벗어나는 어찌 보면 경쟁이 되는 회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메타, 마크 저커버그도 무언가 우리도, 특히 나도 동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샘 올트먼 얘기로 돌아가서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유치를 해서 AI 반도체 동맹 구축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샘 올트먼은요, 지난달 이미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보다 먼저 가서 삼성전자 다 만났고요. SK 하이닉스 경영진 다 면담하고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과도 지금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 올트먼이 오픈 AI가 한국의 뭐 삼성도 잡고 인텔도 잡고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다른 기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좀 서둘러서 삼성도 만나고 SK도 만나고 그렇게 대안책, 일종의 그 플랜 B를 자꾸 가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그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회장을 이번 달 말에 가서 만나서 자체 개발한 AI 칩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너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말썽 부리지 않고 중간에 뭐 끊고 이런 거 안 하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한다라는 것을 서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나눌 겁니다. 쉽게 보면. 자, 구체적인 저커버그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커버그 CEO는 한국 외에 또 다른 국가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라고 백악관이 어제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자 소득과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 등등등에 따라서 이제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해주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SAVE입니다. 이건 뭐 약자인데요. 그래서 그냥 흔히 세이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천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이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동안 상환을 꼬박꼬박 잘 했다라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든 그걸 다 탕감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학자금 탕감해주고 막 그러는데도 젊은 층이 나한테 확 다 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약한가? 해서 이제 좀 더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찔끔찔끔 하니까 7만 4천 명 정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크게 이슈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알겠죠. 아니, 알아도 빨리 알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돼야 빨리 알 텐데, 뭐 7만 4천 명 정도니까 좀 찔끔찔끔. 이번에는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여하튼 일단 찔끔찔끔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연방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이 세이브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7월 달부터, 지금부터 한 5달 뒤에. 그런데 이달부터 바로 수혜 대상자를 확정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7월까지 지지율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건 중산층이랄까 또는 그 이하 젊은 층의 표심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7만 명 해당되고 15만 명 해당되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릇의 포괄적인 정책을 좀 꽝 내놓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뭐 바이든 캠프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은 그렇게 좀 임팩트가 있는 정책으로 하면은 훨씬 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학자금 탕감 그렇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그 뉴저지에서 출발해서요, 이곳 LA 쪽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항공편이 항공기 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어떤 협박을 받아서 시카고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6시 뉴저지에 위치한 뉴워크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편 보잉 787 기내 화장실에서 폭발물 협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해당 항공편의 탑승객에 따르면 용의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폭발물을 제조한 뒤에 이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기가 갖고 온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은 뭐 이것저것을 화장실에 가서 이제 꺼내서 뭐 합쳐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제조한 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협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시카고에 비상 착륙하기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 협박이 발생한 그 항공기는 시카고 오헤이오 공항에 7시 44분에 도착을 했고요.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은 별 문제 없이 항공기에서 다 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이번에 폭발물 협박이 발생한 항공편은 무사히 착륙해서 치안 당국에 인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무슨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 호주에서 이 한국인 가족의 끔찍한 이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일단 그 호주 경찰이 시드니에서 벌어진 한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한인 태권도 사범, 호주의 그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태권도 사범 유광경 씨라는 분을, 유광경 씨라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일단.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정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이 사건 얘기도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또 뭐 원인은 치정? 이건 무슨 소리?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태권도 사범인 올해 49살의 한인 남성 유광경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광경 씨의 단독 범행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고 살인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현지 시간 이건 오후가 아니죠. 19일 밤 11시 50분쯤 유광경 씨는 가슴과 팔 그리고 배 등등의 이 자상을 입고 시드니 서부 웨스트미드 병원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다쳤다고 빨리 이제 치료해달라고. 유 씨는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공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 의료진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수상쩍은 데가 있어서 병원 관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유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체포된 거죠. 일단 유 씨의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일 오전 경찰은 어떤 또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있는 한 주택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곳에서 흉기에 무참하게 찔려서 사망한 39살의 한인 남성 조 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경찰은 또 이번에 체포된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 유광경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1살의 여성 그리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역시 사망한 채 발견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망한 그 조 씨의 아내와 아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두 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이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수사 끝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그 유광경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일단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씨 가족과 유 씨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기 때문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광경 씨라는 사람은 바로 그 전날 자기도 여기저기 칼로 입은 상처를 막 안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거니까 일단 가장 프라임 서스펙트로 체포를 해 놓는 거죠. 경찰은 유 씨가 19일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태권도장에서 먼저 여성과 아이의 목을 조아 살해한 후에 차를 타고 볼컴 힐스에 있는 조 씨의 집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집안에 있던 조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이들 가족과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 면밀히 수사한 뒤에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태권도 사범 유광경 씨는요, 10대 때부터 이 호주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고요.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하는 등 이 태권도계에서는 나름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라임 서스펙트로 체포된 유광경 씨라는 태권도 사범과 이 사망한 그 조 씨의 부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그 경찰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뭐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 그리고 유광경 씨를 상대로 조사한 그 진술 내용을 토대로 그런 추측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사망했죠. 남편 조 씨는 아내 이 조민 씨와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볼크햄 힐스라는 지역에 있는 그 주택은요, 숨진 남편 조 씨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그 라이언스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유광경 씨를 체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세 사람의 사망은 19일 저녁 8시부터 20일 새벽 1시 사이 약 한 5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가장 무겁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 가정폭력에 의한 어떤 사건이 아닐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호주 볼크햄 힐스라는 지역은요, 평소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어서 주민들의 충격이 지금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15년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라면서 여기저기 곳곳에 학교도 많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특히 사망한 피해자 가운데 어린 아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에 나는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한 주민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사건 소식, 멀리 호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게 정말 남 얘기가 같지 않아서 제가 이제 호주에 있었던 한인 일가족 피살 사건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과연 언제 인하될까 하는 게 요즘 그 뉴욕 월가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예상 시점이 자꾸 늦추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아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인하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할 때가 됐는데 뭐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상 시점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요, 당초 예상보다 늦은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한 3월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로이터 통신은 이코노미스트 10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을 넘기는 53명이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꼽아서 5월일 것 같다라는 전망 33명을 훨씬 앞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부터 첫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그 원래 한 달에 한 번 이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가장 먼저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3월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에서 최근에 5월로 늦춰졌었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5월에서 또 6월로 또 한 번 늦춰지는 그런 예상, 그런 전망이 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에 인하할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은요, 지난달 여론조사 당시 16명이었는데 요번에 조사하니까 3월이라고 답한 사람은 0명,
한 명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2분기 중에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2분기라고 하면 4월, 5월, 6월이죠. 이런 식으로 대답은 나도 하겠는데요. 예, 4월, 5월, 6월 그쯤에는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예측은 전문가 측은 너무 좀 뭉뚱그린 예측 아닌가요? 뭐 4월이다, 5월이다, 아니면 6월이다. 이 정도는 저는 뭐 못하겠습니다만 전문가는 그 정도 해야죠. 자, 여하튼 2분기 어느 시점? 근데 이제 대충 6월쯤으로 많이 본다는 얘기죠. 자,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는 지난달과 비슷한 86명으로 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4월도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뭐 한 49%로 5월, 뭐 51%로 6월, 요 정도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해당 지역의 재산세는 몇 %이신가요? 이제 이게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카운티별로 다 다른데, 일단 그 각 주 차원으로 뭐 카운티별로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주 평균을 낸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낮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캘리포니아 주에, 물론 뭐 LA 카운티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로 그냥 평균을 쳐버리면 캘리포니아 주의 그 재산세 평균이 다른 주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잠시 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들이 다른 주의 재산세가 다른 주 재산세의 평균에 비해서는 의외로 좀 낮지만 재산세 평균 부담 액수는 전국 주들 가운데서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방 알아차리시네요. 네. 집값이 비싸니까 집값 대비 몇 %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개인 재정 정보 사이트 월렛 허브가 발표한 그 주별 재산세 비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재산세율은 평균입니다. 이거는 뭐 LA 카운티는 뭐 거의 1% 가까이 돼요. 캘리포니아 주 평균은 0.71%로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비교할 때 10번째로 재산세율이 낮은 주였습니다.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2.33%에 달하는 뉴저지 주였습니다. 와, 이러면 여기는 얼마를 내야 되나요? 2.33%면.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보다 1.62%포인트가 높죠. 뉴저지 주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네요. 자, 그리고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그럼 몇 %를 낼까? 네. 하와이 주였습니다. 재산세 비율이 정말 얼마 안 돼요. 0.27%밖에 안 됩니다. 0.27%. 100만 달러 집 갖고 있으면 1년에 2,700불 내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 200불 내는 겁니다. 와, 100만 달러 집 갖고 있는데 한 달에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200불 남짓. 정말 하와이의 재산세율은 싸긴 싸네요. 자, 캘리포니아 주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산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그 평균 재산세 부담 액수는 전국 51개 지역 가운데, 그러니까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전국 51개 지역 가운데 9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율이 낮아도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각 주별로 중간 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그 재산세 액수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내느냐 이거죠. 평균. 뭐 제 얘기,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평균 프로퍼티 텍스를 얼마나 내느냐. 평균 4,694달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 400달러 정도 몰게지 페이먼트와 별개로 재산세를 책정해서 내야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 그래서 가장 비싼 상위 10개 주에 캘리포니아 주가 포함됐습니다.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가장 높은 주는 역시 세율 1위인 뉴저지 주로서요. 캘리포니아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뉴저지 주는 1년에 평균적으로 재산세를 9,345달러 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한 800불, 850불 정도 내는 거죠. 야, 이거 몰개지도 비싼데 재산세를 850불씩 한 달에 평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되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재산세율 2위인 코네티컷 주가 1년에 6,484달러.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한 달에 뭐 한 550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재산세가 캘리포니아 주, 이곳 뭐 LA 카운티 이런 데서 비싸서
부담이 된다. 왜 이쪽만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조금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많이 내는 재산세 많이 내는 곳도 있구나, 많이 있구나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의료 대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는요, 수술을 마친 뒤에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외래 진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마치고 일단은 퇴원하지만 그다음부터 뭐 다음 날이든 한 2, 3일 후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수술 마치고 나가는데 외래 진료 스케줄을 못 잡는 거예요. 왜? 의사가 없어서. 자, 이 병원의 의료진은 예후를 지켜봐야 하므로 통상 퇴원하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를 잡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의료 공백 사태가 종합병원만이 아닌 일반 병원급까지도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입니다. 강원도로 가볼까요?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은 최근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 파업으로 인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상급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서의 사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병원 측도 이해가 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제 보내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고 건강이 더 악화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병원한테 블레임을 하시고 우리한테 소송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강원도 얘기였고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조선대학병원 앞에서는요, 이렇게 서성이고 있던 한 70대 남성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70대 남성은 위천공과, 이게 뭐 구멍 뚫어지는 거죠, 그게 아마. 위천공과 복막염 등으로 수술을 받은 자신의 친동생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아주 분통이 터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더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받았는데 응급수술을 받고 나서 다음날 일반 병실, 그 다음날은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거죠. 사실 말이 좋아 요양병원이지 거기서 무슨 전문 의들이 상주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상당히 이제 의료 대란인 것만은 맞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중환자실 환자에게 2차 병원도 아닌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원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을 수소문 해서 어떻게 재입원을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라면서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환자는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내가 보던 그런 의사 맞나? 의심스럽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럼 충청도로 가볼까요? 충북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서 응급실에 전문의들을 추가 배치하거나 경증 환자를 2차 병원으로 옮겨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충청도 지역도 역시 의료 대란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현지의 전언인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대란 이 상태로 더 가면은 의사들에 대한 여론도 싸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이라든지 일단 환자들은 고쳐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견을 관철시키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는 마음 저는 전달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